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특검 수사 시작이 된 게 지난달 18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주가 안 된 건데 특검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거듭 이야기했듯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특검 자체는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12월 3일에 이루어졌던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들이 경악하게 할 만한 일에 대한 수사가 특히나 가장 핵심 피의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 다 거부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호한 법률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또 구속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뒤늦게서야 본인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된 것이고요. 다른 의미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구속해가지고 또 수사 및 기소 등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면에서는 이제 결국은 지금 피의자 두 차례 조사를 했는데 다 이제 진술은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소위 말해서 소환 조사를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고 지금 있는 혐의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고 기소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빠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이제 여러 혐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데 이건 국무회의하고 관련이 된 겁니까?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한 3가지 정도 요소가 있는데요. 굳이 말하자면 여기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이후에 공보 자료 등을 만들게 하는 쪽에 하나가 있고요. 또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화폰 기록 삭제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먼저 국무회의부터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 대통령이라는 공식적인 권한, 국민들한테 위임된 권한에 따라서 그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정말 정시사변 상태가 맞는지, 그로 인한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에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들을 논의하고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의 헌법과 법률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측근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등만 데리고 이제 계엄 선포를 하려고 했었고 그 뒤에도 특정 국무위원들만 별도로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상 국무회의라고 한다면 모든 회의는 어떻게 하죠? 참석 대상자 모두에게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정 정족수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 결의를 해야 합니다. 정기주총이든 모든 회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뭐 국회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예 몇 사람들, 6명, 9명 이상의 국무위원들은 부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애시당초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조차 없었고 형식적 외관적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안 함으로써 비상계엄이라는 중요한 국법상 행위를 하는 과정에 에서의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 이런 부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하나 보니까 이건 좀 여러 가지가 있던데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혐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계엄 선포문하고 관련된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서 명의인이 스스로 작성을 했다고 해도 정당한 명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걸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합니다. 계엄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계엄 선포를 했다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 문서를 해야 하고요. 자, 선포문은 언제 만들어져야 할까요? 당연히 선포를 할 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들이 다 있고 그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이 바로 그 권한을 제한하고 권한을 적법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적인 안정장치이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포문 자체를 사후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또한도 마치 사전에 만든 것처럼 만든 다음에 향후에 서명을 받고 또 그걸 또 폐기했다라는 내용까지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내용이 다른 진짜 내용이 아닌 내용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폐기하도록 하는 이 부분 또한 범죄 혐의에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서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체포하고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 영장 청구서에 보니까 경호처 간부들에게 경찰이 오면 총기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라.
지시를 했다. 이 내용도 들어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그 법의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당시로서 현직 대통령이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거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받고 있는 경호처 인원들의 무력을 동원하거나 무력을 암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경호처가 그 집행을 저지하는 데 나서기도 했는데, 여기서 그걸 넘어서서 단순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라뿐만 아니라 총기 등을 휴대하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총은 더 우리가 경호처가 잘 쓰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굉장히 위험한 총기 사용을 암시하는 과정으로 것을 통해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혐의이고요. 사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혐의가 바로 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공무원도 혹은 어떤 그 사인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기 등을 휴대해가지고 그것을 저지하게 될 경우에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 혐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서야 이것이 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그 외환 혐의 관련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번에 영장에서는 빠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제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쟁을 개시하고자 했던 혹은 무력 충돌을 유발하고자 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핵심 구성 요건인 외국과의 통모라는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많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저희가 그 앞에 있었던 김영현 전 장관 영장 사안에서 봤었지만은 범죄 혐의점이 많다 보니까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영장 기간이 만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사건들은 수사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소 혹은 추가적인 영장 청구 사유를 삼고자 하는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여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 특검이 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걸 보니까 66페이지인데 그중에 16페이지가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제가 좀 이런 거 못 본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재판 법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하고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한 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다.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습니까? 그렇게까지 적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이유는 아마 반대로 말하자면은 피의자 측에서 뭐라고 항변할 것인지가 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 경우에 이제 영장이 발부되는 건데요. 아마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전직이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증거인멸의 우려가 별로 없고 또 도주의 우려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을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 영장 청구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앞서서 구속 취소권 같은 경우에도 무슨 시간으로 개선하는 정말 이례적인 결정이긴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는 어쨌든 당시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크지 않다라고 하는 당시 그 지기현 판사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의 나름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개별적으로 범죄 혐의를 완성하는 것이기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들을 사실상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되고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위헌적인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서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기억하지만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표현들을 씀으로써 체포영장 저지라는 것도 단순하게 자신의 개인에 거는 걸 넘어서서 단순하게 법률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심사와 판단에 있어가지고 다른 정치적인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그걸 거절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사태들을 사실상 유발하는 것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반박 논리를 일찌감치 미리 없애고 있는 거다, 이 영장에서.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변호사님이 서울 서부지검 난동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검에서는 지지자를 선동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도 적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형사사법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 적대적 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할 것인지,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할 때 이 사람의 범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형사사법 질서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지, 즉 소위 말해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규범들을 안 지키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지를 양형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매우 심각하게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 수사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집행을 거부하고 그 이후에 관련된 여러 혐의점들에 대해 가지고도 주변 인물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심지어는 지지자들한테 계속 선동해서 유튜브를 봐라, 유튜브를 보라고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다 서부지법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을 침탈하는 일까지도 벌어졌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법 질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단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인 비협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지난 7개월간 계속 드러났다는 점이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해서 한 명의 피의자로서 당연하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법 질서에 따르고 당연하지만 이제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이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할 때와 아닐 때 진술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특검은 문제로 삼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제 가장 피의자 측에서 항변할 사항은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나머지 핵심 관련자들이 좋든 싫든 간에 핵심 측근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강희구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입회 과정에서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또 같이 입회를 해가지고 진술 과정을 계속 봤다.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영장에 적시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런 입회 과정에 입회에서 그쪽 변호인들이 입회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혐의 사실에 부합되는 특히나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된 구체적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진술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전직이긴 하지만 아직 일정 부분이긴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법원까지도 때려부시고 들어갈 만큼의 그런 극성적인 극렬 지지자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당시 범죄 사실을 증명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증거인멸이라는 건 물증뿐만 아니라 사람의 진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 그 점을 영장의 청구서에 기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 구속돼 있잖아요. 그것도 영장을 발부하는데 영향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양쪽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형평성 면에서도 이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가 안 되어 있고 심지어는 구속이 취소된 상태인 것도 맞지가 않고요. 사실은 다만 근데 법률적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한번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구속은 다른 혐의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제 기존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의자 측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구속이 되지 않은 나머지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그 증언을 왜곡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위들을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님 설명을 쭉 들으면 구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차례 특검 조사를 했는데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 관계자들 진술을 들어봐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7개월 내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무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전혀 없다고 했지만은 8명의 재판관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또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한번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한 개인으로서 이 부분에 항변을 한다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극성 지지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보는 게 뭐 내란죄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지만은 내란죄라는 게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이 원래 정상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한, 정말 위기 시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 전혀 안 맞게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외견을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입법부를 침탈하고자 했다면은 사법부의 영장 청구를 무력으로서 저지하고 심지어는 또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극성 지지자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독려하듯이 해가지고 그들이 사법부까지 침탈하게 만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법권 침탈에 관한 내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지금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들을 정치 권력이나 정치 권력으로 혹은 국민들을 위임한 군사력이나 경찰력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우리 법상으로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단 혹은 그 엄단을 위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수요일 오후 2시 15분에 있다라고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구속 취소될 때는 보면은 뭐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뭐 시간 얘기를 할 것도 없고요. 뭐 수사권 논란을 벌일 것도 없을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률가 중에 한 명이지만은 지난 7개월 동안 법률가들이 통으로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들과 너무 반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굉장히 기술적이고 어찌 보면 아크로바틱한 이야기들을 심지어는 받아들여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이제 불신들이 생긴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 각각의 혐의점들 지금 다 공개된 내용들은 아니지만은 특히나 체포영장 저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장 발부에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범죄가 이미 다 기소됐는데 뭔가 더 할 게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수사되어야 할 것들, 여전히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인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원이 이례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이번에는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인 이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 구속 취소되고 석방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뭐 태도나 행보, 행동 여론을 자극한 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기고 돌아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 한 7개월 동안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타격들을 입기도 했습니다. 국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혼란과 갈등이 있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질서 차원에서 당시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실체적 진실이 있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이 따라서 어떤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럼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위임된 권한을 일시적으로만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이 그것을 넘어서서 행동했을 때 우리 민주공화국이 얼마나 헌법과 법질서에 따라서 완결성 있게 엄정하게 처리하고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벗어나서 그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법질서에서는 허용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영장까지 청구할 것인지 뭐 이거는 다시 특검팀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두 가지 점에서 핵심적인 어떤 혐의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불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한다면 안건을 정해가지고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소집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일부의 테만 불렀다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거는
소위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만류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찬성할 만한 사람들만 선정했거나 아니면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일부러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가지고는 소위 만류하기 위해서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라는 얘기가 성립되지도 않고요. 또 지금 부른 그 인원들의 어떤 그 우선순위라든지 중요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의 외형을 만들어주는데 협조하고 그 사후적으로도 그런 문서들의 협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하자 마치 자신은 피해자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나용의 증거들이 나왔고 그렇다면은 지금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될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